2021 평창 평화포럼 한반도 생태 문명을 향한 비전과 과제 섹션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 오시지는 못하지만 줌을 통해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그린 뉴딜 등을 검토하며 기후위기 앞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두고 청년 정치인과 활동가 그리고 리더 등들이 모여서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의지를 다지는 섹션입니다. 오늘 좌장이신 김정의원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줌으로 참석하시게 돼서 그 시작만 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한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님, 김정의원 좌장님을 소개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지혜 대표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평창 피스 포럼 6번째 동시 세션이죠. 한반도 생태 문명을 향한 비전과 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평창 평화 포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아마도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션은 특히 기후 위기와 평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훨씬 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지구의 운명에 걸린 문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이 문제가 피부로 좀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 이 세션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션은 한국의 The Center for Gender Politics,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에서 기획을 하셨는데요. 지구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 의제 자체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에서 특히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더 이제 의미 있는 세션을 기획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젊은 여성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자신의 비전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기획 취재를 전달을 받았을 때 오늘의 세션이 어떤 딱딱한 전문 지식을 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다 함께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장이다라고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와 아이디에이션의 장,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열린 아이디어, 진보적인 아이디어, 또 때로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체 발표자분들과 패널 토론자분들을 꼭 소개를 해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연사로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방금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 여성신문 산하의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신 신지예 님이시고 또 동시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이기도 하시죠. 많은 분들께서 사실 알고 계시지만 사회 정의의 문제라던가 젠더 정의의 문제라던가 불평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핵심으로 두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화면을 잠깐 봤는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패널은 지금 장혜영 정의당 의원님께서 나와 계시고요. 소속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기후위기의 여러 가지 문제 물론 목소리를 내어주신 굉장히 훌륭하고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오늘은 특히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또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고려해 주실 것으로 공유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더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외국에서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을 꼭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옆에 이나경님께서 앉아 계신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청년 기후 긴급 안소정님께서 앉아 계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안소정님은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사무국장이시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녹색당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정치 세력화할 수 있도록 또 한국 사회 정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로 나와 계신 분은 청년 기후 긴급 행동 이나경 활동가님이신데요.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활동은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룹이죠. 그래서 기후 위기나 사회 불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검토하고 또 쟁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청년들의 어떤 열린 연대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까지도 석탄 투자 반대라든가 한국 정부 그린 뉴딜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폭력 직접 행동을 펼쳐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가하신 분들께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평창 피스포럼 공식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질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웹페이지 링크를 전달을 받았고 가능하면 여기 질문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션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 웹페이지를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은 질문도 좋고 또 의견도 좋고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으니까 꼭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지혜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인간 중심적 개발 중심적 인식론을 전환해야 하는 큰 문제부터 구체적 정책 과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차분하게 짚어주시는 기조발제를 아주 훌륭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회 양식으로 관계적 존재론을 항상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공감 가는 바가 너무나 많았던 발표였고요. 특히 2050 목표는 설정을 해두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다 같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지점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패널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장혜영 의원님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발의 또 입법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탄소세법 입법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정책 입안자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장혜 의원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평창평화포럼의 모든 분들 그리고 신지혜 젠더폴리틱스 연구소 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두루두루 잘 신지혜 소장님께서 짚어주셔서 그 얘기를 좀 받아 안고 문제의식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 기후위기 극복은
민주주의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외부적인 하나의 상황인 것이고 이 상황을 마주해서 우리가 어떻게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어떤 사회경제적인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기후위기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저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논의로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의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기후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슬로건은 있지만 컨텐츠는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들이 하늘 위에서 떠다니고 있고, 뭐 한국판 뉴딜 안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구체적인 사람들은 누군데요? 시민인가요? 대학인가요? 국회인가요? 기업인가요? 지역사회인가요? 누가 어떤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얼만큼의 강도로 해야 되고, 그런 변화들을 겪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과 갈등을 마주해야 할 것이며, 그런 고통과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거나 혹은 분담해 갈 것인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들은 아직은 제대로 시작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은 있지만 컨텐츠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진단입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멋지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을 하셨더니 2050 넷제로 선언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축소되는 과정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은 IMF 때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줄어들었었던 어떤 다른 노력 없이 때가 딱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IMF 때고 다른 하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8년에 그 전년 대비의 14% 정도가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었고, 그 IMF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었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어떤 사회 경제적인 갈등 상황, 불평등 상황으로 밀어 넣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7억 톤이 넘는 이 수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기 위한 역시 축소의 과정에서, 혹은 뭐 허리띠를 졸라매는, 탄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을 쓰자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그 안에서의 갈등은 얼마나 큰 것일까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린 뉴딜조차도 성장 담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이것이 우리 사회가 어떤 정말 탈탄소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탈탄소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람의 삶이라는 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해내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로 논의해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이제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은 불행히도 시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미래를 앞당겨 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저도 들었는데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들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연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작? 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학습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할 때, 코로나는 우리에게 미래를 좀 더 앞당겨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리더십은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존재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대와 끈기와 인내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투명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거대한 위기를 대응해내고 커뮤니케이션 해내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참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코로나에 있어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더 잘 해낼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다른 울림을 주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착안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신지혜 소장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하는 부분들, 인식의 변화, 목표의 혁신, 또 정치적인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공론장이라고 하는 곳에 역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이미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갈 것인가가 지금 우리 정치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부문은 에너지 부문입니다. 전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경제를 지금까지 뒷받침해왔었던 어떤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은 다 어마어마한 전력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력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토론의 테이블,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의 석탄화력 발전 산업에 종사해 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던 또 다른 삶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전환의 과정에서 그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의가 아주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연결을 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작년 11월에 발의했던 법안 중에서 특별재난연대세라고 하는 기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전례 없는 재난 시기에 국민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재원을 지금은 그냥 국채 발행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국채라고 하는 건 결국엔 빚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어서 언젠가 다시 우리 경제가 회복해서 세수를 거둬들여서 그걸로 메꾼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일한 이런 전망 대신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 고르지 않은 고통의 분담, 누군가는 정말로 집과 일자리를 잃어버리지만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아주 높은 이익을 누리는 상황, 이 속에서 이 이익에 대해서 조금의 서텍스를 붙여서 이것을 구체적인 고통 분담의 기금으로 두자라고 하는 이제 세제 개편안입니다. 근데 이런 개편안에 기저에 두고 있는 것은 사회 연대의 정신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평등하지 않고, 이 평등하지 않은 재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조처가 존재하고, 이 조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존재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통을 사회 연대적 방식으로 풀자, 그런 연습을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떤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회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논의되어야 하는 것, 지금 2월 국회가 막 시작되었고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본회의장으로 가야 하는 스케줄인데요. 당장 지금의 2월 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가 가지고 있는 사회 연대적인 성격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이 지방정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또렷하게 좁혀나가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펼쳐놓은 느낌이라 약간 죄송한데요. 이 정도에서 일단 제 얘기는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영 의원님,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이라든지 직업군 사이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보다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고통을 겪거나 낙오되는 집단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실직이라든지
특히 좀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걸친 조정이 일어날 경우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재조정의 과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연대하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타격받을 수 있는 계층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11시 30분에 딱 끝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생중계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정말 이런 문제를 이후 토론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 계신 안소정 사무국장님의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토론문 제목을 정말 너무나 멋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가 꿈꾸는 여성 정치 세력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길과 평등한 일상을 여는 길은 만난다. 당연히 만나겠죠. 너무나 공감하는 제목이고 너무나 멋진 제목이어서 오늘의 발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안소정 사무국장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문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안소정입니다. 먼저 신지혜 대표님과 장혜영 의원님 이 기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을 너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앞서 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정말 슬로건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는 없다. 사실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탄소를 감축하는 것인데 탄소 감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비즈니스 as usual, 그냥 일상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 2030년에 배출했을 양의 37% 정도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양이 한 5억 6천 톤 정도 되는데 2017년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한 7억 900톤 정도 탄소 배출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7%를 감축해야 한다면 한 3억 8천 톤 정도 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37% 정도만 해도 이게 국제적인 기준의 2억 톤을 더 배출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정부가 발표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보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 오일 석유차를 전기 수소차로 바꾼다고, 그다음에 기존에 올리던 태양광을 조금 더 늘린다고 이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전 삶에서 탄소는 배출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삶의 체계와 이 산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기준과 좌표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좌표를 바꿀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경제 성장의 자리에 평등한 일상을 넣어보자.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책의 좌표가 평등한 일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탄소 감축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좀 이 평등한 일상이 정책의 주요 좌표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좀 상상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평등한 일상이 지역 간에도 평등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최대한 자기 생활권 내에서 에너지도 조달해야 되고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중앙 집중적으로 생산하던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존적인 에너지 생산 체계가 지역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바뀔 것이고, 그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를 전부 다 전환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일상화된 정치 체계와 지역 공동체 사회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동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은 도로나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일상적으로 더 많은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동권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평등한 이동권을 위해서 도보 생활자들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누구든 안전하게 지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재편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률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이 재편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주거권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요. 돈 있는 사람만 구매해서 살거나 혹은 전세로 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 주거 중심으로 정책의 고민이 전환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단열이나 노후된 주택들이 누구나 추워도 더워도 기후위기의 핵심은 이 날씨가 굉장히 사람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날씨에 대해서도 누구든 가장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정치, 경제,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된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돌봄 영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및 간호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노동 처우를 먼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쪽의 일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아동의 평등을 위해서는 그리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지하는 교육 체계로 재편을 해야 할 것이고 아동이 어떤 양육자를 만나든지 기본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봄의 사회화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복지에 의존해왔던 노인이나 장애인 정책 같은 경우에 이들에게도 평등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의 노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삶을 지원하고 이들의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또 새로운 일자리와 서비스들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 생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사회화 모두가 배제되지 않은 평등한 일상을 위해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돌봄을 순환시키는 또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 노동 차별을 좁혀가면은 입시 경쟁 교육에 어떻게 보면 출구가 또 노동시장인 거잖아요. 근데 노동 차별이 없어지면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도 그 힘을 자연스럽게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노동 안정과 생산이 이런 주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 전환은 필수적인데 어떻게 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새롭게 바뀌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서 전환해 갈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이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변화해 갈 수 있을지 혁신해 갈 수 있을지 노동자가 가졌던 기술과 경력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이 그 대안을 함께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채식과 관련해서도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평등한 식생활을 위해서 종교, 신념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먹거리를 일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채식 선택권이 어디서나 보장될 것이고 과도한 육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자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품화하는 체계와 탄소 배출의 주요인 중에 하나인 이 축산업계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성장이라는 자리에 이 평등한 일상을 놓았을 뿐인데 이거 중심으로 사고하는 결과적으로 탄소도 근본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정치적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는 어떻게 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평등을 실현할 정치가 필요한데 저는 이 정치를 위해 우리 한국 사회 정치가 여성주의 정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타자를 대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서로 주체성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무참한 희생들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가하는 이 체계와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사상 자체가 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한 일상에 비껴간 삶들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관계 중심적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고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민주적으로 듣고 합의점을 찾아내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의 가능성은 여성주의 정치 세력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 계급을 통틀어 그다음에 사회 지위, 시 공간을 막론하고 정치 활동,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나서는데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화 그다음에 돌봄 노동으로 인한 굉장히 많은 난관과 방해를 받아왔던 주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적 구조를 일상의 감각으로 체득하고 있는 주체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여성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섰을 때 젠더 민주주의와 돌봄 민주주의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또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는 일상의 평등이 실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길과 평등한 일상을 여는 길은 만나고 제가 이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여성 정치 세력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여성주의 정치 혁명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여성주의 정치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프랑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명하고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안 이달고 시장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지방선거 때 프랑스 10개 대도시에서 생태주의 시장들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그 10명의 시장 중에 5명이 이제 여성 시장이었다고 해요. 마르세유시의 미셸 루비롤라라는 시장은 10대 때부터 생태주의, 낙태권 운동에 소리 높였던 열혈 페미니스트 생태주의자였고요. 대중교통 확대, 모든 녹지 파괴 계획 중지, 에너지 전환 공사, 도시농업 확대, 100여 개 녹지 공간 신설, 빈민가 낙후 교육 시설 개설, 공교육 환경 제고 이러한 지금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스트라스부르크시의 잔 바르세키앙이라는 이제 시장은 모든 시민이 사는 곳에 걸어서 5분 거리에 반드시 녹지 공간이 있도록 녹지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자전거, 버스, 트램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다. 25세 이하에게 대중교통 무료, 연간 8천 가구의 에너지 전환 공사를 시행하겠다. 노숙자 500명 수용할 수 있는 독립된 아파트형 시설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뿌아띠에시의 레오노르 몽콩디 시장은요. 도시 전체의 생태적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겠고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교육을 시행하겠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바캉스를 실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겠다. 시민자치연대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낭트시의 조안나 롤랑 시장은요.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시내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2,500m 제곱의 면적의 그 대규모 텃밭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곳에서 나는 야채를 1천여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 계획에 공동 정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하고 공공급식에서 플라스틱을 퇴출시키고 76% 이상의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꿈처럼 이야기했던 평등한 일상을 중심에 놓은 정책이 실제 이러한 생태 여성주의적인 시장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 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거대한 저항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변화가 필수라고 한다면 그 변화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변화를 누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평등한 일상이 굉장히 절실한 사람들이 이 일상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사회적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주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평등이 굉장히 절실한 주체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성주의 정치가 필요하고 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한국 정치를 열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소정 사무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와닿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평등의 원리에 맞춰서 일상을 재편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거든요. 사실 기후위기는 정말로 일상의 재구조화가 당장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제 환경정의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오늘도 이제 동료 교수 한 명이 온라인 티칭과 관련해서 뭔가를 보내왔는데, 저희가 모든 활동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학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비디오 컨퍼런싱을 할 때 카메라를 끄면 그 탄소 발자국의 생성량이 96%가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러운 갈등에 지금 빠져 있어요. 안소정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한순간에 바꾸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두 번째로 정말 인상적이었던 점은 명시적으로 젠더의 문제와 페미니즘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영향을 받는가, 누가 먼저 목숨을 잃는가, 이런 것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망률이 여성이 훨씬 높고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빈곤계층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지원 과정이나 구조 과정에서의 차별도 그렇고, 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볼 책임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기후정의와 젠더정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이후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웹사이트에서 질문이 2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에 한꺼번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후 긴급 행동에 이나경 활동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제목은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 그리고 기후 행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급진적인 의제를 던져오신 만큼 지금 현재 한국 사회 기후위기 대응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아마 짚어주실 것 같고요. 또 청년기후 긴급행동에 대해서 좀 더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경이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이름이 조금 길기는 한데 이름 그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정부와 기업에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를 하고 비폭력 직접 행동에 나서는 청년들의 연대체입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중요성 또한 강조를 해주셔서 네, 저도 어떤 아이디어를 더 보태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왜 기후행동에 나서게 되었는지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발제에서 신지혜 님이
그린 뉴딜에 대한 비판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이 전기차, 스마트 그린 산단 같은 신기술의 나열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기업과 기득권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산업자원부에서 탄소 중립을 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기후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또 평화를 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린 뉴딜 더 나아가 녹색 전환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기후위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주거 보장이고 두 번째는 군사활동 감축입니다. 주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안소정님이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셨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주거 문제는 사실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삶에서 큰 고민이고 또 걱정거리입니다.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환경임에도 상품이 되었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들이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집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이제 도시에 있는 거대한 빌딩들은 막대한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 부분이 한 60%의 탄소 배출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탄소 배출을 하는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 피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중되는 것이 저는 이제 기후 불평등, 기후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려면 주거가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재난 대책 같은 경우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폭염 시에 냉난방비 지원을 한다, 물리적인 재원을 준다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는 그런 어떤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서 주거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사 활동인데요. 기후 위기는 사실 분단 체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를 비롯한 기후 협약에서는 군사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는 군사 활동이 온실가스의 배출 원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해도 어떤 유럽 국가들, 스웨덴 같은 국가들의 전체 배출량을 뛰어넘습니다. 한국 또한 군비 지출 세계 10위이고요.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막대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떤 연구나 또 감축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국방 예산이 46조 원이었는데요. 반면에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792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한국형 그린 뉴딜조차 8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절박하다는 걸 인식을 한다,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이나 토지, 물의 고갈로 국내외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예측입니다. 전쟁이 낳은 기후위기가 또 다른 전쟁을 낳는 악순환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활동에 쓸 예산을 불평등을 해결할 복지예산, 그리고 기본소득,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평창 평화포럼에서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평화와 탈탄소 사회가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린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 또 물어야 하는데요. 저는 저희 젊은 세대가 누구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뭐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분리수거를 잘 하고 일회용품을 덜 쓰면 지구가 건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극곰뿐만 아니라 나의 생존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걸 알고 굉장히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후위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후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를 인식을 하고 실존에 대한 위협을 받는데 이게 너무 거대한 문제고, 그런데 정부나 기업이나 기성 세대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런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을 뜻하는데요. 저는 이제 30년 후에 저의 미래가 어떠할지, 그리고 제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저의 미래가 어떠할지 전혀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무력해지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더 모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행동하고 연대하는 것만이 이런 무력감을 지우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모여서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을 만들고 행동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긴급 행동은 아무리 거리에 나가도, 아무리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쳐도 정책 결정권자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 당신들의 안온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그린 뉴딜이 회색 뉴딜, 구린 뉴딜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이름만 뭐 대국민 토론회라고 붙이고 전문가들의 발표회에 불과한 이제 정부 행사에 난입해서 2050 넷제로, 2030 탄소 배출 절반 감축,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석탄 화력 발전 중단을 꾸준히 요구를 해왔는데요. 정부가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석탄 발전소 건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중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 정부와 관련 기업에 베트남 붕항에 지어질 예정인 석탄 발전소 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액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뭐 환경 동아리를 하고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리고 기후 위기 강연을 듣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급진적인 행동을 하고 거리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맹그로브 나무 이야기인데요. 맹그로브 나무는 아열대 지역의 해안가에서 자라는 나무로 이제 해안 지역의 방파제 역할도 해주고 탄소 흡수원의 역할도 해주는데, 이제 새우 양식장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의 한 단면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 한 활동가가 해준 맹그로브 나무의 성장 과정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제 맹그로브 나무 씨앗이 있으면 이 씨앗이 물에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작은 진흙을 만나면 솟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지와 얽히고 가지 사이에 진흙과 해초를 붙잡아서 섬처럼 큰 섬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숲처럼 큰 섬을 만든다고 합니다. 섬이 없는 곳에 맹그로브 나무가 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3.5% 시민의 힘이라는 법칙을 떠올렸는데, 전체 국민의 3.5% 이상이 꾸준히 비폭력적인 시위나
집회를 이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후위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아 보이고 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또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맹그로브 나무처럼 옆에 있는 서로를 끌어당겨서 섬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나경 활동가님 발표 잘 들었고요. 너무나 또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일상을 재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활동가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세대 간 부정의 문제잖아요. 이후 세대들이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환경오염에 가장 위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그것이 세대 간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절실하게 하고 계신 고민이 굉장히 잘 와닿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9살 소녀가 죽었는데 공식적으로 사망 원인에 환경오염이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제적인 첫 사례였잖아요. 근데 9살 소녀가 환경오염을 시켰을 리는 없겠죠. 그것은 이전 세대의 책임을 고스란히 그 소녀가 결국은 죽음으로 답하게 된 사례였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좀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웹페이지에 질문이 3개 들어왔네요. 다행히도 첫 2가지 질문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정말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또 우선순위조차도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나와 계신 분들께서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면 좋을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션은 무엇일지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제 생각엔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고 이런 정책이 가능할 것 같다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정책 기반의 현장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솔루션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 탄소 배출량이 7억 28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사실은 이미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30개 기업이 배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만 유명무실하지 않고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도에 도입이 됐었지만 2019년도까지 이제 시행이 되었었던 이 과정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5년 동안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철강 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포스코 역시도 굉장히 많은 거의 10분의 1이죠. 7천만 톤 정도를 1년에 배출하고 있는데 포스코에 할당된 탄소 배출권은 그 배출량보다 더 많아요. 5년 동안 이 할당된 그 배출권의 양을 보면 그러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건데 배출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럼 난 계속 배출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탄소세라고 하는 것 시장에서 조절하게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그 탄소의 가격을 매겨서 정말로 배출해야 되는 양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디자인을 이제 우리도 제도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대응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연구 용역을 하는 것조차도 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의 논의가 국회 일각에서 나올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탄소세를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기본소득이랑 엮어서 이 탄소세를 준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노력들 많이 중요하고, 석탄화력 발전 당연히 2030년까지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자부에서는 2030년까지 60개를 30개까지 줄이는 것도 어렵다는 종류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 의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눈앞에 있는 선거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는가, 어떤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민적인 관심사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짧게 대답 드리면, 일단 그린 뉴딜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 목표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린 뉴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산업 육성이 아니라 바로 탄소를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된 입장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잡아야 합니다. 굉장히 내뿜고 있는 그 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발전소가 그 내뿜는 이 탄소 발자국이 많기 때문에 전기 자체를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철강과 도로 수송에서도 한 14%에서 10% 정도대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유통망, 그다음에 뭐 도로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 같은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잡는 것, 그다음에 그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잡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한국판 뉴딜 가운데서 그린 뉴딜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에 7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획이지만, 그 73조를 투입해서 얻는 탄소 감축의 예상치가 1229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목표의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투여하는 돈 대비 줄일 수 있는 어떤 온실가스 감축도 굉장히, 말하자면 가성비가 낮은 기획이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다행히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나경 활동가님께 질문인데, 청년들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대한 가이드나 교육이 없다는 것에 적극 동감한다고 말씀하셨고, 기후변화 행동의 주요 활동 내용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해외 청년 기후단체와의 연대도 있는지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얘기 드리면 될까요? 네, 현재 하고 계신 활동 알려주시면 좋고, 또 해외와의 연대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저희가 지금 베트남 붕앙에 지어질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막기 위해서 그 해당 거기 투자하는 기업,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두산중공업, 그리고 그 물자를 조달할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을 규탄하는 이제 액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공적인 책임을 말하면서 어떻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코로나19로 현재 항공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신공항이 과연 어떤 지역 발전의 해답인가? 넌 그냥 토건 사업,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거대한 탄소 배출을 하는 산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탄소 중립 선언을 한 정부에 맞는 것인가 하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 단체와 연대의 경우에는 중앙에 지어질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일본 기업도 아마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 있는 청년 기후 행동 활동가들과 연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세션의 마지막 답변으로 굉장히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는 사실 전지구적인 협력과 연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미 국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인 협력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도 많았고, 또 2020년도에는 탄소 배출량도 19세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한국 상황에서도 더욱 관심이 환기되고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더 보여주시리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신 것, 또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것, 또 비전을 공유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션을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3, 4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신 신지혜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나경 활동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청년들이 기후 위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해답을 찾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책 구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사키 다카시라는 작가가 쓴 나비 문명이라는 책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보미와 애벌레들이 한꺼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거야. 애벌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잎을 다 먹으면 나무가 말라서 결국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때 나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벌레야,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그리고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곧 여름이 되었습니다. 나무에는 꽃이 피고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비가 된 애벌레는 투명하고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꽃과 놀았습니다. 가지는 언제부턴가 다시 푸르러졌고 꽃에서는 열매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애벌레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파리를 다 먹어치우면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를 잘 지나서 나무 어머니의 말대로 나비가 되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문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젊은 청년 세대들부터 잘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저 여기 계신 분들 여기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되면서 정말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조금 더 평등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